네, 안녕하세요. 저 애기평 원장 김춘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앞서 그 축사에서도 나왔지만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요한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그린 뉴딜, 이제 그게 이제 탈탄소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탈탄소 전략이 이런 해양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해양 산업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에 대한 그 고민을 갖고 이 자리에 저희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그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해오고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제가 그린 뉴딜 정부 정책 만드는데 일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 그걸 소개하면서 이 고민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이제 조선 산업 쪽을 많이 얘기하셨지만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조선 해양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이제 해양 산업 분야에도 우리가 지금 많이 좀 커지고 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바닷가에 인접한 그 산업단지들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해양산업의 배후 기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조선 해양,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 문제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크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 해양 산업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린 뉴딜의 배경이 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문제, 이 문제를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항상 제가 설명드릴 때 해양 산업에서는 어떤 함의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환경 뉴딜, 에너지 뉴딜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린 뉴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즉 탈탄소 전략입니다. 그래서 탈탄소하는 것이 그린 뉴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 온실가스에 있어서 에너지 분야가 약 86%를 차지합니다. 나머지가 이제 환경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그린 뉴딜은 즉 에너지 뉴딜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뉴딜이라는 것이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정 아젠다가 이렇게 된 셈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서 많이 나왔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자체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데서 우리가 이제 올라탄 거고, 그럼 그린 뉴딜의 배경이 되는 건 또 뭐였냐? 에너지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 큰 메가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개 정도 골라본다면은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 메가 트렌드가 있어 왔고, 이건 특정한 나라, 특정 기업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세계 메이저 기업들, 뭐 구글, 애플, 삼성, 뭐 이런 데들이 다 같이 해서 디지털 뉴딜의 배경이 되는 디지털 전환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그리고 유럽 이런 다양한 그 국가의 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런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그 특정한 어떤 정치 아젠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글로벌 추세 속에서 이걸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 산업이든 아니 일반적인 산업이든 에너지 산업이든 이걸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출 지향형이고 내수는 거의 없는 나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계에 항상 진출을 고려해서 산업을 설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것은 항상 외부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 해양 산업까지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후위기의 그 원인이 온실가스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란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음모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적어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거의 없어졌고, 이젠 대세는 온실가스가 기후위기 원인 맞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인간이 감축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논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 사회적인 충격을 적게 하면서도 그리고 그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다양한 이제 논의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그 기온 상승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1880년도부터 이제 2020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대략 이런 식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기온 상승 커브하고 요 CO2 이산화탄소 농도 커브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모든 온실가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 온실가스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메탄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체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가 이제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탄소 전략 혹은 탈탄소 전략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거 다양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산화탄소 줄이지 않고는 우리 대형 태풍이나 대형 산불들 그 외에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그 여름이 너무 이번 더운 게 아니라 반대로 냉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냉해하고 그다음에 초장기 장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는 더 이상 이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될 만큼 이제는 꽤 이제 우리도 직접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이제 주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뭐냐? 일단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레나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되겠다. 재생에너지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절반 이상이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도 상당히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규화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해양 분야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연료인 LNG로 하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화석 연료를 아예 안 쓰는 LNG조차도 안 쓰는 그런 그 친환경 에너지 수소라든가 수소는 결국 이제 그린 수소를 의미하는 거죠.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수소 아니면 전기를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쓰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양한 의미의 전기화거든요. 전기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는 아닙니다. 전기에너지 외에도 우리가 이제 열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그게 이제 수송 분야든 건축 분야든 그게 산업 분야든 발전 분야든 최대한 줄이고 이 모든 걸 전기로 바꿔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또 이제 CO2 절감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논의들이 있어 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재생에너지 혹은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전기화 요 세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 과연 필요한 부지 그게 충분하냐? 이제 계속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나라는 안 맞다, 재생에너지 안 맞다, 부지가 너무 없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석탄 발전 계속 해야 된다. 이건 환경론자들 말 듣고 하다가 우리 경제 죽는다. 우리 산업 전부 다 포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위험한 주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라면 그 미국의 바이든 신정부 됐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 2060년도까지 탈탄소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바이든 2050년도, 일본의 스가 2050년도, 그다음 유럽의 메르켈을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이 EU 전체가 2050년도,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드디어 2050년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각 나라의 무슨 환경론자들이 주장해서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나라의 가장 주류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인기 가지고 그렇게 했겠느냐? 그거 갖고 설명이 안 됩니다. 많은 이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일단 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1년에 2,10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지금 전기차나 이런 거 이건 빼고 얘기해요. 이 전기차나 이쪽 차량만 하더라도 1년에 약 5천조 원 정도의 그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하고
에너지, 그러니까 차도 사실은 이제 이제는 에너지 문제로 이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 이슈가 됐으니까요. 친환경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는 시장에서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조선해양산업이 왜 오늘 이런 세미나 열고 이런 고민을 합니까? 우리 위기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번 뉴딜이 나온 건데, 뉴딜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지난 한 10년 동안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고, 이대로 계속 가서는 어렵다. 다행히 올해 또 조선 수주가 우리가 세계 최대로 좀 많고, LNG선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싹쓸이하고 있고, 일부 지표는 좋지만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1등인데도 불안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근데 그게 과연 주류가 될까? 그게 우리한테 위협으로 다가올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건데, 에너지 분야 쪽을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 오늘 이 시간 짧지만 저하고 시간을 가져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구나. 그리고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특히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 전환을 지금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완전 도태되는구나. 지금 선진국들이 후진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개발도상국들 중에 이걸 빨리 치고 나가는 그런 나라들이, 이런 산업 전환에 성공한 나라들이 결국 앞으로 30년 동안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근본적으로 에너지 문제라는 걸 한번 보죠. 근데 에너지라는 게요, 이 전 인류가 필요로 한 에너지가 지금 사하라 사막이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 쏟아지는 태양광 에너지만 하더라도요, 전 인류가 다 쓰고도 남을 만큼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햇빛을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 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력, 바이오. 되게 이제 한 4가지거든요. 이 4가지가 거의 9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태양광인데, 이제는 에너지는 굉장히 흔한 게 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였습니까? 돈 없고, 그리고 전기기 같은 게 굉장히 귀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가장 남아도는 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지금 3천조 원의 돈이 지금 유동자금이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주택으로 몰렸다가 주식으로 몰렸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수출은 좋지만 나머지는 안 좋은데, 그런데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흔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이제 굉장히 흔하게 됐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특정한 나라에만 석유나 가스가 이게 매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나고 이제 그랬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 세계에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래서 편평한 에너지다, 민주적인 에너지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건이 좋고 나쁘고 차이가 겨우 한 2~3배밖에 안 나요. 모든 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술만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 풍부한 에너지를 갖다 쓰는 게 힘들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에너지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자꾸 10년 전 얘기를 해요.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에 우리나라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한 향수를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위험하다. 이 변화에 우리가 저항하거나 또 뒤졌을 때 그때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이건 참으로 암담하고 우리 미래 세대한테 과연 그런 암담한 미래를 우리가 남겨줄 거냐의 선택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만 보시더라도 이걸 추세를 알 수 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석탄이 가장 주된 그 발전원이 됐다가 이것도 10년 전부터는 환경에 대한 압력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이제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가 원래 한 10% 이상 쓰다 지금 3%까지 떨어졌습니다. 석유를 더 이상 발전하는데 이제 잘 안 쓴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원자력인데, 원자력은 세계적으로 한 18%까지 비중이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꾸준히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10%로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건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 후쿠시마 사고 나기 훨씬 전부터 1995년도가 피크였고요. 그때 이후로 원자력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자력이 한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에너지원이었고 그랬는데 이게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원자력은요, 지난 10년만 놓고 보면 약 30% 이상이 원자력은 발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들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킬로와트 아워당 1,000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쓸 수가 없었죠.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얼마냐? 100원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 보상 안 하면 80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가정에서 100원 쓰거든요. 원자력 싸다 가지만 지금 60원대 되고요. 석탄 화력은 한 7, 80원대로 되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떨어졌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9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풍력은 3분의 1로 떨어졌고요. 무슨 뭐 20, 30%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비중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천연가스 비중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5개 중에서 크게 보면 2개가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탈원전, 탈석탄. 이건 글로벌 추세다. 탈석유가 맨 먼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친재생, 친가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에너지 분야에 매년 그 신규 투자 이루어지는 게 보면 재생에너지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 뭐 저 가스터빈까지 다 합쳐봤자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미래 예측이 상당히 쉽습니다. 어떤 에너지원이든 지금 설치하면 최소한 30년은 쓰거든요. 뭐 원자력 발전소도 한 30년은 쓰고요. 그래서 태양광도 요즘에는 한 25년 이상 쓰고 다 쓰고 나서 그걸 다시 뜯어서 땅값 싼 데다 또 쓰면 한 50년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원이든지 30년 후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 얼마 설치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근데 현재 이미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좀씩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분야만 좀 매년 설치된 걸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노란 게 이게 이제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수력 이렇게 됩니다. 수력은 한때 좀 많이 설치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수력도 설치할 데도 없고 또 단가가 상당히 비싸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이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대장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에. 근데 그 대장 자리가 이제는 태양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뭔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첫째는 경제성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의 절반씩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가 최근에는 3년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걸로 이 추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 기하급수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분야에 투자한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만 뽑는다 그러면 태양광, 그 다음에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거의 2년이나 3년에 두세 배씩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가가 그만큼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풍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분야도 역시 배터리는 배터리가 최초에 발명이 된 지 120년이 지났는데요. 거의 변화가 별로 없다가 한 20년 전부터 배터리가 세계 지금 시장에 완전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가장 현재는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5년의 절반씩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이것도 역시 3년의 절반씩 떨어지는 걸로 더욱더 가파라졌습니다.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가져오는 시장이 크게 두 가지인데 ESS하고 전기차입니다. 근데 ESS 시장이 보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고 한국이 상당 부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인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보시게 되면 거의 매년 더블로 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도 지금 전기차 본 지 한 3년 됐고 저희 관용차도 이걸로 바꿨는데요. 참 괜찮습니다. 그 수리점에 갈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 그냥 빼다가 좀 어디 부딪혀서 오늘 처음 수리점 3년 만에 갑니다. 예, 근데 이만큼 전기차는 무슨 필터 바꿀 필요도 없고 워낙 고장이 안 나고 그 고장 날 것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 산업에는 굉장히 위기죠. 왜냐하면 그동안 썼던 부품의 거의 60%를 전기차에서는 못 쓰거든요. 새로운 부품을 완전히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애기평에 이걸 우리나라 그 SK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서 배터리 다 민간주들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수주 잔액만 해도 170조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뭐 했냐? 왜냐하면 저는 언론을 통해서 배터리 개발을 정부가 지원했다는 얘기를 거의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저희 애기평 직원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우리가 10년 전부터 그걸 지원해왔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SK이노베이션, 삼성, LG화학
이런 데가 다 우리 애기평 정부 지원 과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런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정부 과제로 먼저 선도 과제를 한 후에 우리 대기업들이 굉장히 관료돼 가지고 의사결정이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안 해요. 뭔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기업이 스스로 안 씁니다. 실은 의외로.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나서 이 사업 부문에서 뭔가 가능성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오너들이 움직여서 투자가 일어나고 뭐 수차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반도체, 삼성 반도체도 40년 전에 정부가 5천억 투자해가지고 먼저 일으키고 나서 삼성이 나중에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R&D 역할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냐면 대기업들이 정부 지원 받았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홍보할 때. 저희는 앞으로 애기평 과제 하는데 홍보할 때 정부 지원 받았다는 얘기를 빼면은 그런 기업들은 전부 빼기로 했습니다. 아예 홍보가 중요한데 굉장히 의사결정 왜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했고 배터리는 그 세계적 경쟁력을 다행히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는 후진국을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경제성 하나만 보고 이 에너지를 보면 안 됩니다. 에너지는 환경이 일단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제는 이건 더 이상 소수 환경론자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안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게 자리를 잃는 게 경제성 안 좋고 안전이 문제가 되고 또 사회적 수용성,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돼요. 부산이나 기장 이쪽에서는 꾸준히 원전에 대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반대 목소리가 더 컸지 않습니까? 물론 찬성하는 목소리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넘지 않고는 어렵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같이 놓고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5가지 중에서 크게 3가지가 이제 메이저입니다. 하나는 단순히 탈원전이 아니고요. 원전은 우리는 탈원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담원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 수명까지 다 쓰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수명 인정 안 하는 정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이나 무슨 대만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뭐 아예 원전 가동하는 것도 막 멈추고 우리는 그렇게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수명 끝난 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2082년도까지는 우리가 원전을 운영을 할 거고요. 그럼 이걸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냐? 원전 생태계가 있는데 아니죠. 원전보다도 거의 5배 이상 더 큰 산업이 방사선 산업입니다. 미국의 원자력계가 40년 동안 미국이 그 원전을 하나도 안 지었지만 뭐 그것도 4기 짓다가 2기는 짓다 포기했고 2기 마저 짓고 있는데 그건 언제 또 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지만 원자력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방사선 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방사선 산업이 사람이 너무 없고 투자도 원자력 쪽은 거의 매년 5천억 원 정도 이상 되는데 방사선 산업은 1,000억 원 정도밖에 투자를 정부도 안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사선 산업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원자력 학과나 이런 게 지금보다 한 2배는 커져야 됩니다. 이 방사선 산업 쪽으로 커지면. 그래서 선진국들은 방사선 8, 원전 2인데 우리는 원전 8, 방사선 2로 지금 대학 커리큘럼들이 돼 있거든요. 이거 전부 이제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탈석탄 단순히 아닙니다. 석탄이 줄어든 만큼 가스터빈을 늘려서 전반적으로 화력 발전은 우리가 그 캐파를 그대로 유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되죠. 이제 그 방향으로 현재 이제 크게 가고 있고, 이건 세계적인 추세하고 아주 잘 부합해서 현재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매년 충분히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하고 있고, 석탄 발전, 원전, 이런 계획대로 잘 폐기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이 산업 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마찰, 그다음에 갈등 이런 부분들을 잘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 보고요. 에너지 산업은 지금도 약 거의 50조 원 가까이 수출하고 있는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 정도까지 10년 후에는 거의 120조 원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존의 원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쪽이 대략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2배 이상 일자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그린 뉴딜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서 이제 그걸 가속화한 게 그린 뉴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린 뉴딜을 설계할 때 최초에 어떻게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했었냐면요. 그 3가지 뉴딜을 생각했었어요.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포용국가 만들자, 그 다음 디지털이나 환경 선도국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건 정부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미래 비전을 위해서 만든 건데, 정부에서 이 중에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두 개를 양대축을 하자.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걸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휴먼 뉴딜인데, 그걸 이제 안전망으로 하자. 그래서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하고 그다음 복지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망을 갖추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교육 부분이 추가되면 그게 이제 그 포용, 휴먼 뉴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이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은 교육 부분, R&D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국민 역량을 강화하는 거. 이게 이제 휴먼 뉴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린 뉴딜이란 건 뭐냐? 이제 저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원래 미국에서도 뉴딜을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였냐면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함으로써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에서 비주류로 밀려났던 그런 소수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전 국민으로서 이렇게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뉴딜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즉 경제 사회적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 뉴딜과 달리 그럼 그린 뉴딜은 뭐냐? 친환경 전환, 에너지 전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린 뉴딜은 이런 그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후 위기 극복, 경제 위기 극복 이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죠. 기후 위기 극복은 우리 코로나 이전에서 이미 있었던 거고 경제 위기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건 지역이 굉장히 또 환영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에너지 뉴딜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역 지자체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이나 청년 이런 포용적인 것도 같이 가는 것이 이 뉴딜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네 가지 목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건 크게 세 분야로 인프라 분야, 에너지 분야, 산업 분야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 산업인데요.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해양 산업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친환경 해상 에너지 단지 이건 이제 저희가 대안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중요한 게 태양광하고 풍력이거든요. 이 두 개의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생에너지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우리는 굉장히 좋은 터전이 있다는 거죠. 서해안하고 남해안 그걸 잘 활용하자. 재생에너지 발전과 저장도 큰 산업이고요. 송배 전망 이런 거 하는 거.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아리백, 즉 재생에너지로 가는 걸로 가서 결국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여기 유치하는 거 이런 걸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에너지 산업의 변화 이게 이제 해양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건 저는 대륙풍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해 대륙풍만 다 가스전 때문에 관심인데 이것은 이제는 옛날 패러다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석연료가 주류가 아니거든요. 이제 재생에너지가 주류입니다. 재생에너지 때는 과거에 필요가 없었던 서해안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서해안에서 50km, 100km를 가도 수심이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이제 자세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대략 요 범위 안에 서해안, 그 다음에 남해안도 다도해죠. 굉장히 많죠. 이런 지역이 이제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대형 유전이다 보시면 돼요. 이제는 마르지 않는 북해 유전 같은 데가 이제는 이런 그 자원의 보고가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원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얻었다면 이제는 에너지에서 자원을 얻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 부산 근처도 굉장히 좋고요. 울산 앞바다 이런 데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목포 앞바다 이쪽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서산 지역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남해안 남해안 이쪽 지역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지역적으로 소외받았던 이런 지역들, 충청, 서해안, 그다음에 호남, 서남해, 남해 이쪽, 그다음에 경남 이런데 그다음에 그 경북의 이 산악 지역 이런 데들이 지금은 태양광과 풍력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요. 1년에 약 40조 원 정도의 지방 재정이 확충돼요. 이젠 중앙정부에 손 벌릴 필요 없어요. 돈 달라고. 직접 벌어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친환경 방조제를 하자. 이걸 폐쇄하고 해가지고 이거 오염 내게 하지 말고 방조제를 잘해서 거기 해상도로와
발전도 하고 레포츠 단지도 만들고 그래서 아리백 산단과 연결해 주자. 그렇게 함으로써 태풍 때마다 맨날 어장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어장도 보호해주고. 그래서 다 같이 하자. 그렇게 이제 가자는 게 이제 저희 제안이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그 새만금 같은 걸 한 20개 정도 이렇게 우리가 쭉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 다 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토지는 대략 한 3% 내입니다. 우리나라가 2.4%, 4%만 있으면 미래 우리가 필요한 탄소 중립, 넷제로 탈탄소 사회 가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해도 좋지만 바다만 하더라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국토의 4.3%, 좀 크게 만들면 6.6%,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면 18%, 서해안 쪽만 18%, 남한지까지 합치면 25%의 땅이 있어요. 이 중에서 10분의 1만, 그 다음에 국토 이렇게 된 경우는 이 중에서 대략 한 4분의 1 정도만 우리가 이 에너지 쪽에 에너지하고 이 레포츠 단지 이쪽에 같이 쓰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렇게 그 막대 안쪽이나 바깥쪽에 이런 그 에너지원들을 이렇게 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분석을 해봤는데 42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64조 원 정도 해소가 돼서 7년이면 다 해소가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설치해 놓으면 30년은 이대로 거의 써도 되고 그 후에는 좀씩만 보수해서 수백 년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되느냐? 이런 개방형으로 해도 좋고요. 그래서 바닷물이 또 수없이 유통이 되고 배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도 되고 파도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태풍 때만 막아주면 그 외에는 한반도 지표는 굉장히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치한 이 산업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조선 분야는 이제 LNG를 우리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나 이 배터리 선박 이런 걸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태양광 정도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해양 산업의 그 조선 분야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여기서 다 공급이 해양에서 직접 받아서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해양 시스템 쪽으로는 해상 풍력이나 해상 태양광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 해저선, 뭐 송전선, 변전선, 변전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많은 해양 시스템들이 여기에서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항구나 이런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양 시스템 산업이 같이 커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산업단지 부분인데요. 산업단지 부분은 여기서 나온 전기가 순수한 그 재생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리백 기업을 설치를 못해가지고 삼성, LG, 현대가 지금 국내에는 더 이상 공장을 못 짓거든요. 해외에다 지어야 됩니다. 요즘엔 아리백을 안 하게 되면 해외 261개 지금 주요사들이 가입돼 있는데 거기에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각 나라에 그리고 이런 나라에 수출도 못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해야만이 우리 해양 산업도 미래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러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리한 그런 어떤 해양 대륙붕 수심이 굉장히 낮은 해양 대륙붕을 이렇게 넓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건 국토를 넓히는 일이고 또 에너지 안보를 우리가 달성하는 일이고 매년 150조 원 전후 수입하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적어도 50조 원은 수입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미래고 그리고 이걸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고 우리는 이 중에서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걸 세계에서 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양 분야도 지금 이런 전환에 동참을 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1등하고 있는 분야들을 같이 해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